안녕하세요. 저는 이글로 코퍼레이션의 박인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필요성, 개념, 구성 요소, 고려사항, 전략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돼요? 이게 너무 먼데? 잠깐만. 들고 가야겠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클라우드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이제 VMware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VMware는 다 아시겠지만 하이퍼바이저 기반에서 동작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VMware를 다들 인터넷 PC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리눅스 한 번씩 돌려보신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PC에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또한 이제 CPU라든가 각 PC의 리소스를 굉장히 잡아먹어서 좀 불편함도 많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AW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퓨팅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제 필요한 만큼 과금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점차 넓혀가서 IaaS 시장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흘러서 2013년에 이제 도커라는 컨테이너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등장을 함으로써 기존까지는 다 VM 단위로 배포를 하고 있었는데 VM보다 좀 더 경량화된 단위인 컨테이너 단위로 소프트웨어를 패키징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MSA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모놀리틱 아키텍처로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큰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MSA라는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해서 시스템이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했고 기능 중심으로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라든가 스프링 부트 같은 그러니까 개발 도구들이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부터 해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등장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데브옵스, 쿠버네티스 같은 이런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데브옵스가 이제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필요성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 정책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시장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정책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는 2019년에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정책을 나왔다가 이제 최근에는 클라우드 스마트로 전환을 하였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2017년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하는 정책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데브옵스 이런 관련돼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정책이 한국형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DNA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계획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파스타라고 해서 이제 파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니아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돼서 발주자와 개발자를 위한 안내서도 발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정책적으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앞으로 크게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에서 2022년에 2022 국내 클라우드 실태 조사를 하였었는데 2020년 전 세계 컨테이너 시장이 규모가 6,048억 정도 규모였고 2024년에는 1조 2,257억 원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파스가 가장 작기는 하지만 앞으로 점차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컨테이너 관련돼서 이런 기술들이 많이 지금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커라든가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WS의 뭐 EKS라든가 아니면 애저의 컨테이너 서비스, 뭐 도커 수업 이런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관련되어서 이제 그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해서 많이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여서 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 그다음에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도대체 뭔지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 CNCF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조직이 퍼블릭, 프라이빗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같은 현대적이고 동적인 환경에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정의를 하였고, 이와 관련된 예시로서 컨테이너, 서비스 메쉬,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복성, 관리 편의성, 가시성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것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거를 다시 얘기해 보면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 이제 확장성이라든가 회복성, 관리 편의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실행하는 환경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방법론, 조직, 프로세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이제 성숙도 단계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이제 온프리미스인데요. 온프리미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다 개발되어 있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이제 레벨 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클라우드 준비 단계인데요. 클라우드 준비 단계는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로서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단계를 아마도 진행을 했거나 이미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온프리미스에서 동작하던 소프트웨어를 VM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레벨 2는 클라우드 친화 단계로서 이제 그 기존의 클라우드 준비 단계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파스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까지는 이제 모놀릭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진정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MSA의 개념까지 추가가 되어서 들어갔을 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얘기가 책임 공유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그 공급자의 책임 범위와 그리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범위, 그 다음에 이제 벤더의 ISV 같은 벤더에서 책임지는 범위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온프리미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범위,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가상화, OS, 미드레어, 기능까지 사용자가 다 책임지는 것을 온프리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aaS는 하드웨어와 가상화를 이제 클라우드에서 책임을 지고 OS는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까지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만 하고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카스와 파스라는 용어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카스는 컨테이너 에이저 서비스이고 파스는 펑션 에이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함수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카스, 파스, 사스, 파스 요 범위를 묶어서 우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테이너, 그리고 세 번째는 데브옵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CI/CD가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MSA라고도 하는데 애플리케이션의 민첩성과 유지 관리 편의를 위해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작은 기능 단위인 서비스로 분리하고 API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독립적으로 개발, 배포, 운영하는 아키텍처를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놀리식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통합 DB가 있고 그 통합 DB를 각각의 서비스들을 같이 이용하는 형태였는데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로 가게 되면은 앞단에 API 게이트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각각의 개별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API를 통해서 통신하면서 로드 밸런싱을 API 게이트웨이가 제공을 해주고 각각의 서비스들은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 기능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인 MS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구성 요소의 두 번째는 컨테이너인데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즉각적인 배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VM이 아닌 좀 더 작은 단위로서 훨씬 가벼운 수준에서 프로세스를 가상화하는 형태를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VM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 OS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없고 그 위에 컨테이너 엔진이 올라가고 대신에 게스트 OS가 빠지면서 그 호스트 OS 일정 공간을 격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테이너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도커가 있는데요. 도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도커에다가 명령을 내리면은 도커 데몬이 그 명령을 받아서 레지스트리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등록을 하고 이미지를 다시 내려받아서 컨테이너를 배포할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커 같은 컨테이너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쿠버네티스에는 크게 나눠보면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레인은 etcd,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컨트롤 매니저, API 서버, 스케줄러, 컨트롤 매니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워커노드에는 이제 워커노드에서 그 컨트롤 플레인으로부터 명령을 받기 위해서 큐블렛과 큐브 프록시가 API 서버와 통신을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네이티브의 구성 요소 세 번째인 데브옵스입니다. 데브옵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발 조직이랑 운영 조직이 합쳐져서 하나의 팀처럼 이제 동작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사용단에서 운영단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서 개발단에서 적용한다 이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안을 더 추가해서 데브섹옵스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고려하고 운영에서도 보안을 적용하고 이런 전체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도 보안을 고려하는 것이 데브섹옵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CI/CD입니다. CI/CD는 이제 지속적 통합 또 지속적 배포라고 하는데 CI까지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다 하나로 모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통합 빌드해서 테스트까지 자동화하는 단계가 이제 CI라고 할 수 있고 CD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프로덕션까지 딜리버리 또는 디플로이먼트 하는 것을 CI/C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CI/CD까지 하는 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MSA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려 사항에서 가장 큰 주제가 경계를 나눌 수 있냐가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놀리틱 아키텍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큰 아키텍처였는데 이것들을 이제 작은 단위로 쪼개려면 경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경계가 명확한지를 좀 잘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 조직하고 운영 조직이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말은 쉽지 실제로 합치려면 합쳐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또 조직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를 서비스를 작게 나눠놨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테스트가 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배포를 할 때도 배포가 다른 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배포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데브옵스 조직에 대해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 조직은 기존 조직이 있다면 기존 조직을 이제 기존 조직의 기획팀, 개발팀, 인프라 운영팀, 디자인팀, QA, QC팀이 있으면 이것들을 이제 이 인력들을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 모아놔야 되는데 이런 조직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그러니까 그 기업마다 고유한 문화들이 있을 텐데 이 문화들이 결코 이제 융합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요소일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컨테이너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노드 단위에서 통신하던 것들이 파드 단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한 단계 위에서 이제 통신하게 되는데, 그 통신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과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표적으로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됐을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는 이제 만약에 그 스케줄링이 그전에는 매트릭에 의해서 이제 CPU라든가 네트워크 트래픽에 의해서 이제 파드가 새로 추가되거나 삭제되는데, 이 삭제되는 경우에 이 IP가 새로 변경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했을 때 IP를 기반으로 해서 만약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였다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롤링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를 한다고 한다면 업데이트가 되는 게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IP가 다시 할당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업데이트가 되면은 기존의 이제 네트워크의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개발적인 요소에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회사 같이 보안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5TF 기준으로 보통 이제 탐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을 다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출발지라든가 목적지 IP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단일 지점이 아니라 여러 이제 레인지 형태로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만약 컨테이너를 이용하였다고 한다면 컨테이너에 대한 식별 정보까지도 다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CI/CD 고려사항인데요. CI/CD 고려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글루에 대한 얘기기는 합니다만, 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개발팀이 있고 개발팀에 개발해서 품질 보증팀에 전달하면은 기술지원 조직이 고객사에 방문하여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CI까지밖에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CI/CD를 구현해야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이글루 코퍼레이션 또는 뭐 이제 기업이 되겠죠. 기업이 클라우드와 이제 전용망이나 또는 VPN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CI/CD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 또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정보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 거칠 때도 결국에 이제 그 사업 계획서라든가 또는 이제 기술 평가, 그다음에 제안 요청서, 제안서 평가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발주자 측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와 관련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만약에 견적을 낸다고 할 때도 견적을 낼 때 기존 같은 경우에 예산을 반영할 때 기능을 모르면서 기능을 이제 산정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FP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이제 그 펑션 포인트 중심이 아니라 이제 네이티브 단위로 더 서비스 단위로 쪼개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것들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 시스템을 분석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전환을 할 때 보통 얘기되는 게 이제 DDD라고 해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도메인 주도 설계라는 방법론을 활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그 다음에 CI/CD 결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체크리스트는 이제 재배포 또는 설치, 장애 복구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서 이제 체크리스트에 부합이 되는 경우에 이거는 이제 MSA로 가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DDD 같은 경우에는 DDD는 이제 기존에 있던 객체 지향 방법론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객체 지향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클래스, 오브젝트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료의 추상화, 그다음에 뭐 상속, 정보 은닉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방식이었는데, DDD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도메인 전문가와 그다음에 개발팀이 함께 그 이벤트 스토밍을 하면서 그 바운더리 컨텍스트, 그러니까 즉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작은 단위로 이제 경계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경계를 식별한 다음에 각각의 서비스들을 서로 연결해서 컨텍스트 맵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은 이벤트와 브레인스토밍을 합성하고, 이 이벤트 스토밍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잇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색깔을 놓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이벤트 스토밍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주황색으로 이벤트 상품, 주황색으로 이제 도메인 이벤트를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등록된다는 이벤트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이 이벤트가 이제 이벤트에서 이제 커맨드를 도출해서 상품 등록이라는 커맨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이벤트를 이제 실제 어떤 액터가 하는지 그래서 구매자를 뽑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상품이라는 서비스로 묶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컨텍스트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들을 이제 모아서 전체 컨텍스트 맵을 구성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방식이 이제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실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이 전체 아키텍처인 API 게이트부터 그다음에 각각 구성된 서비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MSA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DevOps 조직인데요. DevOps 조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제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현재 구글에서 이런 형태로 SRE라는 이제 DevOps 전문 팀을 DevOps 팀을 운영해서 이제 그러니까 개발팀과 운영팀에 대한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전문가 풀을 두고 하는 방식은 이제 넷플릭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를 활용해서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DevOps 엔지니어는 이제 프로그래밍, 인프라 관리, 클라우드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 중보다는 더 높은 실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DevSecOps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DevSecO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단위에서 그 동적 테스트, 그다음에 정적 테스트를 할 때 툴을 이용하여서 테스트를 하여서 이제 실제 배포까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IP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URL, 도메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CI/CD 같은 경우에는 CI/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단계부터 빌드, 테스트, 릴리즈, 배포, 운영 각 단계를 전용 툴을 이용해서 이제 협업 도구에는 지라, 그다음에 형상 관리 도구에는 Git, 그다음에 정적 분석 도구에는 소나큐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CI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배포, 그다음에 성능 분석 도구들을 활용해서 CD 단계에서도 자동적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우리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우선 기존에 있던 모노리틱 아키텍처가 작은 단위로 쪼개지기 때문에 기능 중심적으로 변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한 리소스의 활용이 최적화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VM 단위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VM에서 보통 이제 CPU라든가 메모리가 보통 이제 분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많이 쓸 수도 있지만 CPU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소스 활용을 이제 또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조직 간 커뮤니티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 단계에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 사항도 즉각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에서도 보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도커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잘 되지 않았던 수평적 확장이라든가 오토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동화에서도 도구를 활용해서 빠른 배포, 빠른 딜리버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